주가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성장성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적자 폭은 늘어나고 있어요. 한 2, 3년은 이 회사가 네이버의 실적을 깎아먹을 거란 말이죠. 그 회사가 위기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캐시만 한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해외 나가는 게 지상의 목표예요. 우리 최수연 대표하고 김남선 CFO가 지금 네이버의 투톱이라고 평가되거든요. 네. 공통점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M&A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혜진 창업자가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게 직급이에요. 네이버의 무형자산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네이버는 포시마크를 왜 인수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나 좀 궁금해서 두 분께 한번 인사이트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큰 기대가 되는 라이브입니다. 오늘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래픽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걸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왜 당근마켓을 2조 3천억 주고 샀냐고 비판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 미국산 당근마켓 포시마크가 맞나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 포시마크만 인수한 게 아니라 뭐 한국, 일본 등지에서 다 중고시장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고시장의 진심인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고시장뿐만 아니라 요새 네이버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북미 이쪽에서 콘텐츠 관련해서도 또 많이 투자도 하고 인수도 하고 글로벌 전략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네이버의 글로벌 3.0 비전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포시마크를 왜 인수했나에 대해서 좀 넓은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일단 포시마크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냥 당근마켓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포시마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 대표님, 포시마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당근마켓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그건 사실 비유일 뿐이고 뭐 당근마켓에는 패션 상품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상품이 거래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시에스는 패션을 중심으로 한 리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용품, 옷이나 의류 뭐 이런 거랑 이제 액세서리 좀 요즘 확장해서 홈 인테리어 용품 이런 것까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스타일을 거래한다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로 옷장을 꾸몄어. 이 옷장 살래? 그러면 옷장을 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스타일,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스타일을 구매한다.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회사고 업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었고요. 좀 뭐랄까 좀 투자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중소규모의 상장 테크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매출을 보니까 19년에서 21년 사이에 2,800억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500억 원까지 이렇게 도달했고요. 그 19년부터 21년까지 보면 2,800억 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달러로 표기된 거고요. 전 이제 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억부터 3,600억, 4,500억까지 성장을 했고요. 손익은 좀 적자 상태이긴 해요. 600에서 1,300억 정도 적자를 내다가 2020년에는 잠깐 흑자로 맞추긴 했습니다만 적자 기조이고 좀 앞으로도 적자가 좀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용자 수는 한 월 이용자 수 기준으로 한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상장을 2021년에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업 가치가 현재 한 2조 원 정도 되고 뭐 상장 전에도 한 몇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좀 리커머스라는 좀 거대한 트렌드를 타고 있다. 하지만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은 조금 애매하다. 뭐 아주 폭발적이진 않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당근마켓 비유를 했는데 이 당근마켓 더하기 무신사 더하기 그 각각 보면 당근마켓처럼 이제 리셀이 중요한 거고 근데 무신사는 패션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인스타그램은 얘가 약간 소셜 미디어적 성격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 뭐 옷장을 구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셜 미디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C2C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오픈마켓 라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G마켓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 당근마켓이랑 인스타랑 합쳐놓은 듯한
이게 당근마켓처럼 그냥 1대1로 뭐 물품을 구매해서 판다기보다는 내 패션 스타일을 그냥 어떤 사람이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자기의 페이지가 있고 네네. 그분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사고 뭐 파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약간 이런 SNS랑 약간 같이 엮어놓은 그런 서비스 같더라고요. 핵심 기능이 옷장하고 네. 파티예요. 보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옷 입고 사진 찍듯이 네. 그 옷들을 전시하는 거고 네. 파티는 뭐 특별 주제별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그 주제에 맞게 거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포시마크가 그 보도자료 보니까 뭐 Z세대도 많이 쓰고 뭐 MAU도 높고 막 이런 회사 같던데 그렇게 되면 미래 수익성은 딱히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Z세대가 많이 쓰는 앱 이런 서비스는 또 유망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한국에 있는 IT 회사의 회사를 매각했는지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네이버가 왜 여기를 인수했어라는 또 관점도 있겠지만 포시마크가 왜 이 회사를 팔았지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요새 얘기했듯이 스타트업 위기다 보니까 네. 좀 뭐 줍줍 타이밍이었던 건지 뭐 그런 위기 때문인 건지 이게 상장도 이미 한 회사인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수치들이 좋지는 않아요. 주가가 우리 지금 17.9달러에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그렇게 인수를 했는데 이 상장할 때 공모가가 42달러였거든요. 네. 몇 프로 떨어진 건가요? 뭐. 반토막보다 반토막보다 훨씬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단 주가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거래액도 이 성장성이 막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60%대로 성장하다가 작년 뭐 이럴 때부터 20%대로 확 떨어지고 올해는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자 폭은 늘어나고 있어요. 상장할 때 약간 억지로 이제 막 땡겨가지고 수치를 맞춰놓고 다시 적자폭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그 해에만 딱 있죠. 그렇죠. 이득을 아까 봤죠. 표에서 딱 네. 얇았잖아요. 네. 딱 적자폭이 네. 그때만 이제 상장 네. 때 이걸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애플의 이제 프라이버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네. ATT라고 프라이버시 정책이 바뀌면서 포시마크 같은 회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급증해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피셜인데 네. 창업자가 상장 회사의 피곤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장 회사를 계속 유지해서는 주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뭘 새로운 투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비상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가 주식을 이제 100% 인수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비공개 회사로 바꿈으로 해서 제대로 새롭게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얼핏 생각했을 때 혹시 그 회사가 위기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그쵸. 있는데 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2021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캐시만 한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뭐 1, 2천억씩 낸다 하더라도 런타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적으로 위기인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실리콘밸리에서 좀 생각하는 그 M&A 골든 타임에 딱 걸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명 벤처 투자자 이제 벤 호로이츠가 얘기한 건데요. 언제 이제 기업은 M&A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등할 자신이 있으면 팔지 말아라. 그냥 쭉 고해라. 근데 1등할 자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거의 1조 원으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은 바로 이제 거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계속 고했죠. 우리는 전 세계 이거밖에 안 돼? 이탈 시장 다 먹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닷컴 열풍 시기에 포인트캐스트라는 인터넷 방송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인프라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던 시점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기술 혁신성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뭐랄까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뭐 1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수천억 규모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창업자가 됐어, 우린 1등할 자신이 있어라고 했는데 착각했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포인트캐스트라는 회사를 이제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했습니다. 거기는. 근데 반대로 이제 벤 호로이츠는 그 자기 회사를 그 열심히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서버 자동화라는 굉장히 니치한 시장에선 1등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 이게 계속 하다 보면 B2B 회사들에게 대형 B2B 회사들에게 밀릴 것 같다라고 해서 적게 이제 팔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좀 가이드 라인에 좀 가깝게 됐고요. 그래서 1등 할 수 있으면 고해라, 1등 할 수 없으면 언제든지 타이밍을 재라가 이제 일종의 이제 불문율이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시마크의 창업자도 아 지금 타이밍이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도 좀 보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는 팩트 하나랑 그 다음에 현금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고 있다는 팩트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IPO 할 때 받은 그 현금을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죠. 와 좋은 회사인데요. 이게 또 미국은 제가 법적으로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수하는 회사의 그 현금을 내가 구매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현금을 더 덜 쓰고도 그 인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는 까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포시마크 샀다고 해서 나름 그래도 북미에 있는 회사 좀 사고 했으니까 호재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막 떨어지기만 하니까 왜 그런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한 6가지 정도 이거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뭘 하더라도 좀 욕먹을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액션이라도 좀 네거티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가 본업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이제 시그널링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 네이버는 검색과 광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리커머스를 하네? 그러면 검색과 광고는 좀 어느 정도 한계 왔나라는 좀 그런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포시마크의 경우 뭐 아주 그렇게 힙하거나 그렇게 이제 모든 국내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또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주가 부양책인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현금 유출에 대한 우려죠. 어쨌든 뭐 2조 원이라는 걸 썼으니까. 근데 이제 2조 원이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가 가진 현금이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인수를 한 셈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실적에 대한 우려죠. 어쨌든 작년에 거기가 적자를 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결로 잡히면 이게 손실이 반영이 된다라는 좀 점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여러 해외 플랫폼들 인수했는데 대부분 다 잘 안 됐어요. 뭐 대표적으로 다음이 라이코스를 인수했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오랫동안 구멍이 됐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상장 전에 패스라는 SNS를 인수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이제 구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실패 경험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6가지 이유로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다만 좀 공포감이 과도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의견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본업이 좀 잘 안 되니까 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뭘 해도 욕먹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당분간 이 회사 실적이 플러스가 될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당장 플러스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아닌 거고 2025년인가 정도를 아마 플러스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한 2, 3년은 이 회사가 네이버의 그 실적을 깎아먹을 거란 말이죠. 연결이니까. 그러면 네이버 영업이익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시마크랑 비슷한 회사인 이 디팝이라는 회사가 저도 잘 모르는 회사긴 하지만 디팝이라는 회사랑 비슷한 가격에 샀다. 근데 이 디팝이라는 회사는 실적이나 이런 게 포시마크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싸게 샀다라고 좀 자랑을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성이 안 좋아서라고 하기에는 이 투자사들조차도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약간 뭐 팔아라까지 낸 곳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보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애쉬가 그 디팝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그때 이제 가격은 좀 더 한 2조 원보다 좀 낮았고 나머지 재무 실적은 한 5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전 네이버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투자사들의 의견은 사실 증권사의 메커니즘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주가가 아까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포시마크 인수 발표 전에 이미 시티가 매도 의견을 냈어요.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도 높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포시마크가 더해진 거죠.
결국은 이제 이 하락 러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이버랑 포시마크랑 할 게 충분히 좀 있어요. 사실 M&A가 정말 이상하다 아니면 속된 말로 뻘짓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이제 보도 자료는 걸러서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검색도 있고 AI도 있고 뭐 물류도 있고 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실제 커머스 인프라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포시마크에 굉장히 접점이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되게 비주얼에 강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AI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림만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 분위기라든지 외부 요소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는 크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그 중고 거래 사이트 크림이 있고 일본에는 2020년 말에 빈티지 시티라는 또 서비스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포시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아시아 2개국 그다음에 북미 유럽까지 다 투자한 건데 네이버가 왜 이렇게까지 중고 시장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거를 이제 중고 시장 집착이다라고 겉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고 자체가 매력 있는 게 아니고 C2C 자체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구현하기 쉬운 게 중고라는 이제 물품인 거고, 사실 네이버는 해외 나가는 게 어떤 지상의 목표예요. 해외에서 성공하는 거. 이해진 창업자부터 그 모든 이들이 해외만을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네이버 검색으로 해외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못 가죠, 당연히. 그거는. 구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으로 해외 갈 수 있을까요? 아마존을 이길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하여튼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네이버 핵심이 지금 검색하고 쇼핑인데 그것을 들고 미국 가서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이버가 잡은 게 C2C 커머스하고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콘텐츠는 웹툰 웹소설, 미국에 아직 웹툰 웹소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웹툰은 또 우리나라가 거의 종주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의 경험을 미국에 이제 빠르게 이제 하자. 그래서 왓패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그 플랫폼인데 미국 1등 플랫폼을 인수를 해서 네이버가 북미 시장에서 콘텐츠로 쫙 이미 나가서 꽤 이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일반 커머스는 이제 아마존한테 안 되니까 아마존이 하지 않는 커머스, 그게 C2C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 가는 거죠. 한 가지 시그널링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유럽 진출인데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유럽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테크 자이언트를 우리 말고 또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테크 자이언트가 이제 성장 동력을 빼앗고 우리의 데이터를 빼앗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장 테크 자이언트에 강하게 규제를 건다든지 그런 거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같이 하면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경우에 네이버는 이제 직접 싸우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기 뭐 코렐리아 캐피털이라고 그 전 프랑스 그 재무장관이 디지털 경제 장관이 만든 캐피털인데 거기에 네이버가 엄청 돈을 댄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에 막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성장하면 네이버가 거기서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엿보고 있는 거죠. 약간 씨를 뿌려놓은 듯한. 그렇죠. 예. 직접 일부는 스페인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걸 인수하기도 했는데 기본 전략은 유럽에서는 투자를 한다. 스타트업을 투자를 한다. 유럽이 스타트업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프랑스 이런 데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는 거고, 미국은 원래는 콘텐츠가 핵심이었는데 하나를 더 던지는 거죠. 이제 C2C 커머스로. 그래서 이게 사실 유럽 시장을 공략을 잘 하려면 사실 미국 시장 먹으면 돼요. 미국에서 뜨는 서비스는 유럽에서 되거든요. 가죠. 예. 그러니까 본토를 공략을 하면 유럽 시장 먹는 건 사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략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돼요, 포시마크가?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광고죠. 플랫폼을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노출도에 이제 과금을 하는 거라면 포시마크는 수수료예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떼가는 건데 수익 모델이 굉장히 쿨해요. $15 이상, 쉽게 말해서 2만 원 이상이면 20%를 수수료로 떼가고요. 그 이하는 이제 고정적으로 $2.95
한 5,000원 정도를 떼가는 그런 형식이라서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고 좀 측정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GMV에 따라서 거래액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매출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2018년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딱 2배 올랐거든요. 2조 5천억 원으로. 그래서 이게 성장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에서 수수료 받기가 어려운데 얘는 약간 온라인에서 뭐 해야 되나 보네요. 그 네. 중간에서 수수료 거래 결제를 온라인에서 하죠. 아. 거기서 수수료 20% 띄고. 그럼 쉽네요. 예, 확실히 수익 모델이 단순하고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푸시마크가 광고가 없잖아요. 근데 수수료만 수익 모델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붙으면 또 네이버가 광고의 귀신이잖아요. 네. 그 광고 기술이나 어떤 광고를 노출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푸시마크의 그 광고 기술을 도입하면 좀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좀 포인트는 시장을 지금 이제 북미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면 또 다른 그런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류라든지 소비재 위주로 이렇게 이제 품목이 거래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확장되면 또 여기서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원래 지금은 중고고 지금은 패션이지만 시간 지나면 중고 아니고 패션 아니고 그러겠네. 네. 옥션에서 경매 안 하잖아요. 네. 아마 네. 몇 년 뒤에 로켓 배송할 수 있어요. 오늘의 집에서 가구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팔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발전한다면 결국은 아마존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네. 그 네이버의 목표도 그걸 테고요. 그 니치 마켓 많이 우리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빅테크가 안 하는 분야로 치고 들어가서 조금씩 파일을 키워 나가서 언젠가는 아마존과 붙겠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죠. 틈새를 파고들 뿐이지 네. 그 시장만 먹겠다고 덤비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잘 되면 정말 대박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모르는 안 되면 한창 돌아서 가는 거죠. 전략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네. 계속 돌기만 하는 케이스가 이제 스노우가 좀 대표적이에요. 아. 스노우도 원래는 이제 카메라 앱으로 시작을 해서 네. SNS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SNS로 못 갔죠. 네. 그래서 좀 그게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는 되나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시마크 이야기만 하는 거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심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콘텐츠 쪽으로 진짜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 와패드를 작년에 인수했고요. 저희 웹소설 서비스고 이북 재팬이라고 또 저기도 일본에서 엄청 잘 나가는 전자책 회사라고 하는데 저기도 인수했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나이키매니아 인수했더라고요. 엄청 큰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글 찾아보니까 인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 아무튼 또 커뮤니티 쪽에도 투자를 했고 문피아라고 하는 웹소설 플랫폼 인수했고요. 또 로커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로지 가상인간 로지 만드는 그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시마크를 되게 큰 가격에 빵 인수해서 그러는데 한 1, 2년 사이에 네이버가 정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 글로벌에 대한 그 투자, 그 다음에 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그쪽에 지금 뭔가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네.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최수연 대표하고 김남선 CFO가 지금 네이버의 투톱이라고 평가되거든요. 네. 최수연 대표와 김남선 CFO의 공통점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M&A를 전문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수연 대표는 율촌이라는 회사에서 주로 했고, 이제 김남선 CFO는 이제 글로벌 해외 법무법인하고 금융사들에서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M&A와 글로벌 전문가예요. 네. 그들을 대표와 CFO로 앉혔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임 대표는 한성숙 대표는 서비스 전문가예요. 그쵸. 서비스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전문가거든요. 그때는 네이버가 만든 게 이제 커머스를 발전시켰죠. 그건 네이버가 서비스를 발전시켜서 네이버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제 네이버의 전략은 이제 인수합병이다라고 대표가 바뀌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네이버 사람들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네이버는 M&A를 안 하냐? 돈 많은데 좀 돈 좀 써라 스타트업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네이버의 답변은 우리는 개발사로서 DNA가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 즉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걸 확산시킨 걸 더 좋아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인이라든지 스노우 같은 경우가 내부에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대박을 친 사례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서비스 책임자에게 엄청난 헌신이라든지 그런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M&A를 통해서 괜찮은 서비스를 사는 게 바로 즉각적이면서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업이 지금 예전만큼의 성장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제 시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만드는 거였다면 지금 차라리 그냥 사자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지금 직책이 GIO거든요. 이혜진 네. 창업자가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게 직급이에요. 창업자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표도 투자하는 사람, CFO도 투자하고 인수하는 사람, 네. 그 창업자도 하는 일이 투자. 이게 네. 온갖 투자와 인수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최 대표가 신임 대표가 이제 첫 번째 그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5년 내 사용자 10억 명, 매출 15조 원 네. 이걸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5년 내 2배 성장이거든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만으로는 안 되고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야 돼요. 결국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고 그렇죠. 이 목표대로 가겠다면 과감한 투자는 필수적인 거죠. 네. 요 투자가 어떤지를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스노우도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네이버가 조금 자신감을 이렇게 좀 가질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4월달인가에 그 글로벌 3.0 목표를 발표할 때에 그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2013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해서 나온 글로벌 서비스라고는 딱 라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일단 라인, 웹툰, 그 다음에 겉돌고 있는 스노우, 그리고 제페토 있고요, 또 브이라이브 있고요, 또 네이버 웍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은근히 해외에서도 통하는 서비스들이 꽤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쫙 다 뭉쳐갖고 이 다음 시대부터는 정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중간중간을 채워나가서 하나의 뭔가 그룹으로 만드는 듯한 저 모든 것들을 잘 융합만 시키면은 몇 배씩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신 것 같아요. 특히 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웹툰이 아니라 지금 뭐 한국, 일본, 뭐 북미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서비스라서 네이버가 지금 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얘기했던 이 글로벌 3.0 전략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략을 고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략 1.0은 라인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라인을 띄웠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그때 10조 원이었는데 이때 30조 원으로 팍 뛰었어요. 라인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라인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뭐 스노우라든지 제페토라든지 뭐 브이라이브라든지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글로벌 전략의 2.0이죠. 이때 또 재밌게도 기업 가치가 확 올랐어요. 그래서 한 5, 60조까지 또 확 올랐고요. 그러다 지금 다시 조정이 돼서 40조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3.0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서도 성공해봤고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자. 유럽도 가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세계 경영을 하자라는 게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10억 명 모으고 그 다음에 매출 15조 원 달성하면 그때는 정말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가 글로벌에 뿌린 씨앗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그 기업 가치가 두세 배 확 오른 것처럼 좀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가 이제 하나라도 터지면 저는 기업 가치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전략을 이야기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도 동남아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는데 원래 네이버 하면은 라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동남아도 잡고 있고 일본도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했었고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랑 그 제트홀딩스인가요? 그 뭐 합작법인 A홀딩스 이런 걸 만들고 지금은 이게 지분법상으로 뭐 30몇 %인가밖에 아마 뭐 인식이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이던데 이게 지금 라인이랑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이 지분들 그다음에 이 주도권이 어느 쪽이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 라인이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네이버의 해외 성공 사례로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성공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미완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인이 근데 사실 성공한 나라가 일본, 대만, 태국 3개거든요. 일본을 기반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 2개, 대만하고 태국.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외에 더 다른 동남아나 북미나 유럽 이런 쪽으로는 뭐 성공하지 못했죠. 사실 일본판 카카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네. 근데 카카오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글로벌을 제패하겠다라고 그 꿈꿨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확산이 안 되고 멈췄어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하고 손잡고 반땡해서 너 지분 나 지분 반땡해서 A홀딩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 반, 소프트뱅크 반이에요. 50대 50. 그런데 이 회사의 경영권은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네이버 이사는 2명, 소프트뱅크 이사가 3명이니까 서로 싸우면 소뱅이 이기죠. 그래서 그 대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너무 반땡을 하면 분쟁이 있거나 의견이 다를 때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싸우기만 하면 끝없이 가잖아요. 네. 그때 최종 결정권을 이제 소뱅한테 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 네이버는 이 제품 개발에 관해서 내가 갖겠다 권한을. 그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일본에 넣고 이런 부분은 네이버가 책임지고 하는. 사실 소뱅은 뭐 기술력은 없는 회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노선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라인 같은 경우 나스닥에 10조 원 규모로 상장을 하면서 정말 한국 인터넷 역사를 다시 썼었죠. 근데 아쉽게도 그 다음에는 계속 적자를 냈어요. 근데 적자 규모가 연 몇천억 원이라 가지고 사실 네이버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프트뱅크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분율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심작욱 선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프트뱅크가 사실 주도하는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을 이제 일종의 좀 자산화 혹은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활용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규 비즈니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라인의 인프라를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잃었고 어느 정도는 얻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계열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라인의 실적은 네이버에 안 잡혀요. 연결자회사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대신 아까 말했듯이 제품을 이쪽에서 기술 개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것들을 그쪽을 통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게 한국에 성공한 이거를 고스란히 일본에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주 얼마 안 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한국의 거를 옛날 같으면 곧바로 갖고 가기 힘들었는데 네. 이제 소뱅을 타고 지금은 라인을 통해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가 가고 있는데 어쩌면 조금 진화되면 야후에서도 이제 뭐 간다면 한국에서 한국의 검색이 이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네이버가 쇼핑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검색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한 사람들이 최종 구매까지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공을 거뒀는데 일본에서도 그거를 이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쉬운 건 야후의 검색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게 그렇습니까? 그게 좀 아쉽긴 구글에 많이 하겠죠. 밀립니까? 많이 밀립니다. 네, 야후는 그냥 뉴스 보러 가서 오기도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일본이나 뭐 대만, 태국 같은데 다른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앞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라인을 완전 해외 천병으로 삼아서 네이버가 해외에 진출하는 그 앞장 세우기는 좀 지금 힘든 한계에 상황이거든요.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카카오가 한국에 갇혀 있듯이 라인도 일본에 갇혀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0 전략들을 보면은 뭐 제페토니, 스노우니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였는데 웹툰 특히나 보였는데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와 라인이라고 하면은 검색과 SNS 그다음에 돈은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광고로 벌고 이런 게 네이버의 원래 아이덴티티였다고 하면 이제는 쇼핑 그다음에 네. 콘텐츠, 웹툰 특히 웹소설 그다음에 또 C2C 이런 쪽으로 회사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에서 진짜로 먹힐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콘텐츠는 확실히 지금도 성과가 있고 네. 그리고 모바일화의 이 만화 그 다음에 그 약간 장르 소설들이 지금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종이가 기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온라인화 시켰고 모바일화 시켰는데 그 성공 경험을 콘텐츠에서 가져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데 그 웹툰이 한국뿐 아니고 일본에서도 성공했고 북미에서도 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은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마블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 망가에서 나오는 IP나 이런 것들을 드라마화하거나 이러려고 또 거기 일본 방송국이랑도 많이 콘텐츠 제휴도 하고 막 CJENM이랑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웹툰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쭉쭉 다른 콘텐츠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마찬가지로 마블도 네. 우리 그 코믹북에서 그쵸, 시작해서 영화가 엄청 대박을 쳤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꿈은 그렇게 큰 거죠. 이게 단지 이게 아니고 웹툰 웹소설로 시작해서 이제 IP를 여러 개로 뭐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마블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 회사. 검색 엔진 아닌 거 엉뚱한 거 자꾸 왜 해? 근데 네이버는 지금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나는 검색 엔진 회사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각 시장마다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한국은 검색과 쇼핑, 뭐 일본은 라인 모바일 메신저, 뭐 북미는 콘텐츠와 C2C 이렇게 각 시장마다 각기 다른 서비스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컨트롤 타워는 우리는 이걸 컨트롤할 자신이 있다라는 어.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벌리는 게 아닌가. 네. 왜냐면 정말 뭐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 정말 뭐 비행기 티켓 끊는 것부터가 다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하고. 네. 근데 이미 이제 수십 번 그걸 했기 때문에 경험가 그래서 있으니까. M&A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M&A 처음 해보면 되게 어리버리하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 떠받들여야 되나 아니면 막 깔아뭉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이제 다스려야 얘네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노화를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네이버의 무형자산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마치 삼성전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네. 네이버도 이걸 차곡차곡 굉장히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재무제표엔 보이지 않죠. 근데 좀 투자자분들은 좀 이건 어느 정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건 저희가 오늘 미래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이버의 M&A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또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저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현금이 3조 원이 있는데 2조 원을 쓰면서 했고 이런 건 정말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과감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회사채 발행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뭐 장밋빛 전망만을 내릴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네이버도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좀 뭐랄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게 이 포시마크가 막 성장하는 플랫폼이 아니었거든요. 네. 약간 성장성이 좀 주춤한 이런 상태의 플랫폼인데 근데 이 플랫폼 세계에서 이 성장성이 한번 주춤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여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가격이 싸다고 샀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막 뜨는 거면은 계속 거기에다가 뽐뿌질해서 더 뜨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찌그러지는 걸 다시 이렇게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아까 최영식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IT 회사가 한 M&A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이게 3조에서 2조 넘게 쓰는 게 있는 돈에서 얼마를 썼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샀으면 이 돈으로 딴 거를 분명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대신에 지금 포시마크를 샀다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아직도 그래도 1조 있잖아 라고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리스크 테이킹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